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 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핀테크와 블록경제의 출현이라는 15주차 내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자화폐라고 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이화폐와는 구별되는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렉트로닉 화폐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전자화폐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자화폐는 어디론가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전자지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오랫동안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서 사용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사시대, 기원전 시대 이전에도 화폐는 사용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화폐가 새로운 화폐로 전자화폐가 등장을 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화폐가 우리가 통용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전자화폐가 미래화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전자화폐라든가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의 사이버펑크가 어떠한 계기와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화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IC 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 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전자화폐라고 기본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지급 수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날로그 시대에 가장 전형적으로 쓰였던 종이화폐, 이걸 현금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대체해서 쓰는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자화폐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금과 달리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자화폐는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어딘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IC 카드라든가 우리가 최근에 신용카드는 IC 카드를 많이 쓰고 있죠. IC 카드라든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 컴퓨터에 은행 예금으로서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화폐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전자화폐를 통해서 지불을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방식이라고 사용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1990년대 중반에 유럽 중앙은행과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캐시, 사이버 캐시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서 지폐나 주화의 본질적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 금액에 대한 정보가 디지털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전자화폐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자화폐를 갖고 1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100만 원어치의 현금을 은행을 통해서 지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용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어치 전자화폐를 썼는데 100만 원어치의 현금을 은행에다가 다시 지불할 수 없다면 은행에서는 당장 소송이 들어오겠죠. 소송이 들어와서 쓰지 못하게 하겠죠.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는 신용카드랑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돈이나 증서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 디지털 선불카드 시스템으로 통용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이 바로 전자화폐의 신뢰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본다면 우리가 쓰던 신용카드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넣어서 쓸 수 있고 넣어서 씀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에 신용카드로서 하던 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 디지털 캐시, 디지털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그 물건을 시장에서 물건을 또는 상품을 그 상품은 어떤 유형적인 상품이 있겠고요. 영화라든가 음악처럼 어떤 그런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상품도 있겠지만 이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돈을 주고받으면서 하기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에는 또 여러 가지 좀 특성이 있는데 과거보다는 우리가 소액 결제가 매우 많아졌어요. 큰 금액이 결제도 있지만 소액 결제한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음원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본다거나 이런 금액들은 크진 않죠. 비싼 경우도 있지만 보통 1,000원, 500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신용카드로서는 이게 거래되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아주 소액일지라도 사용할 수 있게 변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폐의 가치의 저장 가치로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폐는 화폐적 가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따라서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C 카드형 전자화폐는 전자지갑형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C 카드의 전자적 방식으로 은행 예금의 일부를 옮겨서 단말기 등으로 이렇게 현금을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네트워크형과 호환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계좌가 있어서 돈이 있고 그런 것들을 IC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라는 것은 가상은행이나 인터넷과 연결된 고기의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이것을 다시 현금형, 신용카드형, 수표형으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상거래 발전에 의해서 네트워크형 전자화폐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 형식을 완전히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캐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액 결제형 카드인 이코인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결제 서비스에서 한국형 전자화폐인 K캐시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는 되어 있는 전자화폐는 교통카드가 가장 전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서 모바일에서 전자화폐 기능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교통카드처럼 되게 교통카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교통카드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 금액을 충전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현금을 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매를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자화폐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가져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통카드를 많이 썼다가 이제는 이것조차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은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교통카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교통카드가 카드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많이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데 이런 일도 벌어지고 스마트폰에 문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교통카드는 문제가 뭐죠? 교통카드를 잊어버리고 나서 잊어버린 거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지갑이나 이런 가방이나 두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카드를 잃어버리고도 잘 모르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항상 내가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잊어버리면 당장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스마트폰은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점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교환과 유통을 원활하게 위한 교통 교환 수단 내지는 유통 수단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폐는 가치 저장과 보장, 가치 척도, 지급 수단 이런 것들로 나타내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10,000원짜리 10,000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이 10,000원어치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10,000원 자체에 10,000원을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냈다는 것은 그 화폐 자체에 그 가치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가치를 담겨 있다보다도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폐를 가지고 그 10,000원어치의 가치를 또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자화폐라는 것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크라든가 IC칩 같은 전 컴퓨터 기록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가능한 전자적인 유가증권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불편한 현금 대신에 간편한 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서 많이 출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전자화폐라고 하는 것은 암호 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전자화폐는 되게 소규모로 활용이 됐는데, 소규모로 예전에는 활용이 됐었죠. 홍콩의 옥스퍼드 카드 시스템이 되게 성공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교통 지불 시스템에서 전자화폐가 많이 사용됐던 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전자화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은 됐지만, 우리가 대대적으로 사용된 것은 최근 들어서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전자화폐는 그러면 어디단가 그 전자화폐를 보관하는 곳이 있겠죠. 그래서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 멤버십 카드, 쿠폰, 전자화폐 등을 담아두어서 결제하는 그런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마트폰이 지갑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우리가 지갑에는 보통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다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다 스마트폰에 넣어버려서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을 전자지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지갑은 마치 지갑 속에 별도의 컴퓨터가 있어서 할인율, 포인트 적용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전자지갑은 본인이 소유한 각종 신용카드나 결제수단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갑이 없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어디서든지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요즘처럼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광범하게 퍼져 있죠. 국내에서는 사실 묘하게도 중국 그 관광객들이라든가 중국 바이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 그것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사실 요즘에는 중국이 더 큰 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무역국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전자지갑이라든가 전자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하게 쓰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은 신용카드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신용카드가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넘어가 버리면서 국내에서도 이 전자화폐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새로운 화폐, 그중에서도 전자화폐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폐와 주와 같은 전통적 화폐는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전자화폐는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전자화폐의 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역사의 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것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와는 달리 PC와 PC가 서로 연결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평등한 그런 관계들, 평등한 통신 관계 이런 것들을 확산시켰죠. 그래서 인터넷을 초기에 개발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 또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그런 대기업의 권력 이런 것으로서 벗어난 저는 개인의 어떤 평등한 삶이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많이 꿈꾸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배경에는 또한 70년대가 냉전이 극에 달하고 미소 냉전이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세계적으로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확산되면서 생겼던 그런 좀 문화적 흐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국내에서는 1918년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개념 하나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저희가 되고 있지 않지만 1980년대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집단이 나타나면서 사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1970년대에는 사실 냉전 체제가 되게 심했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중동 아랍권 국가들이 뭉쳐서 그 원유 가격을 동시에 인상을 해버림으로써 전 세계가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맞게 되죠. 그리고 1979년에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 후반에 걸쳐서 미국은 대처라고 하는 수상이 등장을 하고 미국에서는 레이건이 등장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장 개입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정책을 피면서도 어떤 피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입한다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방식을 이제 존중하고 또는 중요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국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하느냐 또는 아니면 이제 그 민간 기업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키우느냐에 따라서 신자유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는 케인즈 이론이라 그래서 소득의 평준화라든가 완전 고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미국이 경제 정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국가의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자본은 세계화되어야 되고 전 국가가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는 축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자유주의는 결국은 무한 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분배가 악화되면서 그런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불렀던 나라들조차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이버펑크라고 하는 집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좀 다국적 기업과 정부 권력의 대규모 감시와 검열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식을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암호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하는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철학에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감시와 검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해커들을 모두 다 사이버펑크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러한
그 대기업과 정부 권력에 맞서서 암호 기술을 등장을 시키고 이들은 암호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정부 다국적 기업과 정부 권력의 어떤 음모를 파헤치거나 이제 그것을 그거에 정면적으로 저항하거나 뭐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 벌여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조차도 이런 다국적 기업의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잘못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해킹 기술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 기술, 해킹 기술을 통해서 밝혀내고 개인의 어떤 그 자유 또는 정보의 자유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펑크라는 것은 근데 개념이 뭐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이버펑크라는 말 자체는 윌리엄 깁슨이 소설을 쓴 뉴 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기서 이 소설에서 나온 하나의 과학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대항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이버펑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뉴로먼스라고 하는 소설에서는 케이스라는 이름의 컴퓨터 카우보이가 등장합니다. 지금 해커인데요. 그는 해커 활동을 통해서 해커 활동 때문에 자신의 고객에 의해서 신경체제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지금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등장을 하면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일종의 가상현실이고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접근하는 공간, 즉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에 의해서 구축되는 가상 공간을 매트릭스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거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사이버펑크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구축된 컴퓨터에 의해서 유지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펑크는 사실 무정부주의적인 운동이기도 하죠. 국가라든가 다국적 기업에 반항을 하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펑크라든가 뭐 사이버네틱스 이런 것들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사실 사이버펑크 활동은 통제와 권력의 상징이자 다국적 기업과 손잡은 정부의 역할과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는 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모뎀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인터넷에 대해서 검열도 많이 하고 자유로운 면도 있지만 검열하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검열을 하는 것들이 어떤 이 정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 체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 것이 이 사이버펑크 운동이 내거는 주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이버펑크들은 사생활 정보를 위해서 암호 체계를 계속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암호 체계를 계속 개발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80년대에 들어서 데이비드 차움 박사가 디지캐시라는 것과 함께해서 평판 시스템 등 익명 거래 시스템을 제안을 하고요. 1992년 들어서 에릭 슈즈가 사이버펑크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사이버펑크 선언이 일어나죠. 이 주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버시를 원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은 해당 거래에 직접 필요한 정보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공개 사용에서의 프라이버시는 익명의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전자기기 시대를 열린 사회를 위한 필수 가치이다. 정부나 기업 또는 다른 얼굴 없는 거짓 조직들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우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열린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에는 암호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신용카드든 아니면 디지털 화폐든 간에 이런 것들을 쓰는 자료들은 누군가 다 수집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집을 하는 곳이 수집을 하는 곳 또는 금융거래를 수집하는 정보 또는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어떤 뭔가를 구매한 정보 이런 구매 정보들이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이러한 어떤
대기업들이 항상 그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런 것은 우리가 그들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디지털 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이버펑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자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C카드 또는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 예금이나 돈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서 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전자지급수단, 이것을 전자화폐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지폐나 주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결제수단이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유럽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등이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컴퓨터에 의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캐시 또는 사이버 캐시, 이캐시 등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시간으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